내가 똑같은 한 계약을 투자한다 치더라도 5천만 원 딱 맞아떨어지는 액수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혹은 뭐 1억 원 이렇게 액수를 늘려서 한 계약을 투자하게 되면 어때요? 똑같이 7%, 똑같이 5%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액수에서는 더 적은 퍼센트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골든스파 아카데미 쭌멘토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통해서 뵙게 됐는데 오늘 제가 강의로서 들고 온 내용은 선물 거래 구조와 리스크, 다른 투자 상품 대비해서 선물 거래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선물 거래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 바로 증거금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금이라는 것은 보증금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말은 뭐예요? 이렇게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이기 때문에 해당 거래소가 뭐 제도가 바뀐다거나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월세를 들어가거나 전세를 들어가서 집을 어떻게 구할 때 보증금이 없으면 아예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증거금 중에 우리가 위탁 증거금이라고 하는 증거금이 있어요. 혹은 다른 말로 개시 증거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말은 뭐다? 이 위탁 증거금의 액수가 내 계좌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 계약의 포지션을 체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매수든 매도든 똑같아요. 이 위탁 증거금,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의 위탁 증거금이 책정돼 있다.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 계약의 포지션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포지션을 들어갔어요. 처음에 얘가 5천만 원의 위탁 증거금이 있으면 내가 2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죠. 그렇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매수 포지션에 들어갔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시장 방향과 내 포지션 방향이 같으면은 수익이 나면서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항상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이 예를 들어서 한 5,400만 원까지 났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장의 방향이 내 포지션과 반대로 흘러가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서 한 3,90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원래 위탁 증거금은 5천만 원인데 내 지금 예탁자산 평가액은 3,9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유지 증거금이라는 증거금이 있어요. 위탁 증거금의 약 90%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증거금인데 이 유지 증거금 아래로 만약에 내 예탁 자산이 내려가게 되면 증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요즘에는 뭐 문자로도 올 수 있고 아니면 알림으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락이 오는데 옛날에는 전화로도 많이 왔다고 해요. 그걸 보고 보통 우리가 마진콜이라고 해요. 이렇게 증권사에서 위험하다고 연락이 오는 것을 증권사에서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고객님 지금 고객님의 평가액이 유지 증거금보다 아래에 떨어졌으므로 위험합니다. 원래 위탁 증거금만큼의 새로 액수를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뭐다? 추가로 넣는다고 해서 추가 증거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추가 증거금을 넣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 추가 증거금까지 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 아까 3,900만 원까지 예탁자산 평가액이 떨어졌었죠. 근데 시장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더 반대로 흘러가가지고 내가 예탁자산이 1,50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추가 증거금을 입금하고 싶지 않고 포지션은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서 억지로 버텼어요. 이 1,500만 원을 끝까지 유지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우리 증권사에는 1일 정산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1일 정산시간이라는 게 다음날 16시 반이나 뭐 16시 이렇게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어 있겠지만 보통 이런 시간에 1일 정산시간이 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입금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강제 반대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제 반대 매매라는 게 뭐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증권사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로 매도 포지션으로 청산을 하게 돼요. 내가 매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 매매로 매수로 청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포지션이 없어지는 거죠. 이 가격에서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5,2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1,500만 원에서 컷 당하니까 3,7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더 최악은 뭐냐면 강제 반대 매매는 딱 그 가격에 컷을 해주지도 않아요. 시장가로 때린다고 하죠. 시장가로서 청산을 당하게 되면 불리한 가격에 잡힐 수 있다. 그래서 3,700만 원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 반대 매매 당하기 전에 웬만하면 추가 증거금을 입금하거나 그 전에 내가 스스로 포지션을 청산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강제 반대 매매를 당하는 걸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로스컷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파생 매매하다가 로스컷 당했다 하는 말은 강제 반대 매매를 당했다. 왜? 위험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일 정산 시간이 되진 않았지만 3,900만 원에서 확 떨어져가지고 약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직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반대 매매를 로스컷을 당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위험도 80%라는 구간이 있어요. 원래 위탁 증거금의 약 20%까지 수준으로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이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그 가격에서 바로 로스컷을 실행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안 됐다고 해서 마진콜이 왔지만 아직 시간이 안 됐어 라고 안심하시지 마시고 그 전에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청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추가 증거금을 빨리 입금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들었을 때 아니 그러면 그 큰 돈을 내가 입금해 놓고 내가 맘대로 포지션 청산도 못하고 강제로도 반대매매 당하고 이런 것들을 왜 넣어놨느냐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엄청나게 큰 액수고 우리가 강제로 반대매매 당할 때도 억울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증거금이라는 이 시스템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란 걸 알아두셔야 돼요. 왜? 원금 초과 손실이라는 게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보다 큰 손실, 즉 빚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투자하다가 내 투자금보다 큰 빚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얘가 증거금이 우리 원금 초과 손실을 막아줄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위험 수준에 가면은 증권사에서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 대비해서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원금 초과 손실 방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금이 있어야 우리가 더 큰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시스템이고요. 증거금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다? 각 종목마다 다 다른 금액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왜? 각 종목마다 가지고 있는 위험도, 변동성, 레버리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거래하는 종목 대비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것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레버리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게 해외 선물 호가창이고요. 나스닥. 왼쪽에 보이시는 게 삼성전자의 주식 호가창이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 그대로 14만 100원, 14만 200원, 300, 400, 100단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4칸을 수익이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400원의 수익이 나겠죠. 그쵸? 근데 해외 선물은 주식가는 약간 달라요. 액면가는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말 그대로의 가격이 아니라 주가의 지수의 포인트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라가는 숫자가 어떻게 돼요? 25,861, 26,861.25, 26,861.5 이렇게 0.25 단위로 움직이게 됐어요. 그리고 0.25마다 틱 밸류, 틱 가치가 5달러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5달러, 한 칸 한 칸 내려갈 때마다 5달러씩 손익을 보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 여기 보시면은 26,861부터 여기 보시면 26,862까지 중간에 몇 개가 있어요? 4개의 칸이 있죠. 0.25 곱하기 4를 해서 이 4개 칸이 바로 1포인트가 됩니다. 다음 2에서 3으로 올라갈 때까지 또 몇 칸이 필요하겠어요? 4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각 포인트마다 4틱이다. 아까 한 틱이 얼마다? 5달러다. 그쵸? 자, 4틱 곱하기 5달러니까 한 틱이 5달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0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한 포인트 4칸당 20달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한 포인트당 20달러니까 26,000 곱하기 20달러를 해서 총 내재된 가치는 얼마냐? 명목 가치는 52만 달러가 된다. 이런 계산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52만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한 계약 포지션을 잡기 위한 개시 증거금이 얼마예요? 36,800달러예요. 비교해보면 몇 배예요? 14배의 차이가 있다. 원래는 우리가 52만 달러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지만,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36,000달러만 있어도 되니까 적은 액수로 큰 액수로 움직이는 레버리지가 14배짜리의 레버리지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라는 것이 물론 수익이 나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1%만 올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익의 14%가 나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1%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14%가 하락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쵸? 수익도 14%, 손실도 14%씩 1%가 오락내락 할 때마다 레버리지를 통해서 크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점이 되느냐? 삼성 우리가 전자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식을 10만원치에 한 주를 샀어요. 10만원짜리 한 주를 샀다 치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1%가 떨어졌다고 쳐보세요. 나도 1%의 손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내가 들어갔을 때 가격 대비 마이너스 100%가 된다. 그때서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원으로 청산을 당하게 되겠죠. 하지만 레버리지가 끼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1%가 떨어지면 14%의 손실 발생한다. 그쵸? 그러면은 7%의 변동성이 생기면 내가 들어간 포지션과 반대쪽으로 변동성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14배 레버리지 별로 안 커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이런 위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적당한 정도의 레버리지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시스템에 녹아있는 이 레버리지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느냐.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 대비해서 명목 가치가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가지고 있는 투자금액은 적고 명목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레버리지를 줄이고 싶으면 투자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명목 가치를 떨어뜨리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다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금을 올린다. 쉽죠? 같은 계약수, 내가 똑같은 한 계약을 투자한다 치더라도 5천만 원 딱 맞아떨어지는 액수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혹은 뭐 1억 원 이렇게 액수를 늘려서 한 계약을 투자하게 되면 어때요? 똑같이 7%, 똑같이 5%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액수에서는 더 적은 퍼센트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액수를 좀 넉넉하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같은 스탠다드 계약 한 계약이라도 내가 훨씬 더 적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목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 상품은 뭐냐면 스탠다드라고 하는 기존 상품의 명목 가치의 10분의 1로 줄인 상품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원래 한 계약 하려면 얼마나? 5천만 원인데 한 계약의 위탁증거금의 가격을 500 정도의 10분의 1 가격으로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5천만 원을 두고 투자하면은 얘는 한 계약밖에 안 되는데 우리 마이크로로 하면은 10계약치의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레버리지가 그만큼 10분의 1만큼 줄어들게 되더라. 같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그래서 마이크로로 우리가 상품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계약 대비 액수를 좀 더 넉넉하게 해서 투자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레버리지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초보자분들한테는 마이크로 상품을 많이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같은 금액을 가지고 하더라도 크게 큰 돈이 필요 없고 적은 돈으로라도 레버리지를 많이 줄이면서 실제 시장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마이크로 상품으로 하시는 걸 많이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레버리지를 컨트롤하면서 하는 방법을 배워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해외 선물에 있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만기라는 게 존재해요. 만기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월물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같은 나스닥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나스닥은 분기별로 한 개의 월물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4개의 월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나스닥이라는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이 각각의 월물은 뭐다? 다 다른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계약을 가지고 있는 다른 상품이다. 그러면 내가 원래 요 월물을 3월물을 거래하고 있었어. 그러면 다음 월물로 바뀌게 된다. 이게 월물이 끝나면은 만기가 되면서 월물이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전 월물은 사라지게 되고 다음 월물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포지션, 3월물에 가지고 있던 것 다 어떻게 되느냐? 그때 바로 월물이 끝나자마자 그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청산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뭐다? 별개의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없어지고 다음 상품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월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 월물이 끝나는 만기가 도래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계약이 끝나니까 원래 있던 계약은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계약들은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니까 다음 월물로 넘어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를 꼭 기억해 둬야 된다. 그럼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원래 월물에서 다음 월물로 이동을 합니다. 왜? 청산하기 싫으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당하기 싫고 다음 계약이 이행되는 월물로 넘어가고 싶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음 월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동을 하니까 이 이동하는 것 때문에 거래가 발생하고 변동성과 가격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뭐냐? 평소라면 일어나지 않을 거래인데 월물 교체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래다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일어나서 변동성,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고팔이 많아지고 또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너무 만기일에 가까워지면 오히려 거래량이 급감해버리면서 거래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원래 평소에 거래하던 것과 다르게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하고 사고 싶을 때 사고 싶은 가격에 사지도 못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위험도가 커지는 거죠. 그쵸?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질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래일까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팔지 못하거나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포지션 유지했다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종적으로 정산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 만기를 기억해뒀다가 만기 주간 전에 내가 포지션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떻게 된다?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들을 총합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고 확률, 그러니까 위험도를 좀 낮출 수 있을까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파악을 해볼 텐데요. 이쪽은 뭐다? 아까 배웠던 레버리지 관련해서 체크하는 거고, 이쪽은 또 다른 리스크들, 레버리지를 벗어난 다른 리스크들이 어떤 게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요것들을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일주일에 한 번 하셔도 되고 하루에 한 번 하셔도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간에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날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사고 확률을 낮추시는 게 꼭꼭 필요하다. 자, 첫 번째로 한계약이 과한가? 이 말은 내 투자금 대비해서 한계약이 너무 레버리지가 큰가? 이 말입니다. 말씀드렸죠. 5천만 원 가지고 한계약하면 딱 떨어지는 액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마진콜 오겠죠. 그쵸?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넉넉하게 8천만 원, 1억 원 이런 식으로 투자금을 좀 늘려놓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마이크로 상품으로 하면은 확실히 부담이 줄어들겠죠. 레버리지를 줄어드는 방법이다. 그리고 유지증거금 대비 변동성 체크는 뭐예요? 요거는 보통 어떤 걸 많이 우리가 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여기 있는데 유지증거금이 요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리고 내일 봤을 때 뉴스 같은 걸 체크했을 때 이 친구가 요만큼 떨어지기 위해서 몇 퍼센트가 필요한지, 그리고 오늘 그만큼 떨어지거나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아래까지, 유지증거금 아래까지 내 평가액이 내려갈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아싸리 청산을 하고, 애초에 청산을 하고 다음 포지션을 잡거나, 아니면 넉넉하게 증거금을 좀 더 채워 넣어서 이걸 방어하거나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체크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항상 이렇게 체크하면서 레버리지를 너무 과도하게 껴안고 가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변동성이 큰 날인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뉴스를 많이 봐야 돼요. 뉴스.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오늘 뭘 한다더라. 아니면 뭐 러시아가 뭘 한다더라. 이런 뉴스들을 잘 챙겨보시고 중간 선거가 있는 날인지 뭔가가 있는 날인지로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플러스에서 뭐가 있어요? 우리는 경제지표 발표가 있죠. 경제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죠. CPI, 뭐 금리 발표, FOMC 회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 날에는 변동성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이 생기는 날인지 아닌지를 시간까지 다 체크하셔가지고 우리가 알아두고 있으면 그때 변동성이 생길 때 포지션을 안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변동성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포지션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만기 주간인지 롤오버 구간인지 롤오버 구간이 바로 만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다음 월물로 넘어가는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만기 주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는 없는 형태의 여러 가지 유동성 발생이라든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면서 미리미리 다음 월물로 넘어가는 것도 좋고요. 너무 만기 주간까지 내 포지션을 유지하지 않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리스크를 관리할 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오버나잇이 증거금이 충분한가? 이 말은 뭐냐면 저희는 항상 웬만하면은 초보자분들한테는 데이 트레이딩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오늘 내가 들어간 포지션은 오늘 장이 끝나기 전에 청산하고 나오는 걸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오버나잇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왜 이게 오버나잇이 리스크가 발생하느냐? 내가 오늘 들어갔다가 몇 시간 하고 오늘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포지션 안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없겠죠. 근데 내가 24시간 깨 있으면서 차트를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내가 오버나잇을 하면서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럼 밤새 전쟁이 발생하거나 뭐 백악관에 불이 났다. 트럼프가 갑자기 퇴임을 하겠다. 뭐 이런 큰 뉴스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내가 대비할 수 없는 그런 뉴스들이 내가 보지 않고 있을 때 발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만약에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라 오버나잇을 전략적으로 가져가겠다 하면은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의 투자금, 증거금을 넉넉하게 가져가야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변동성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버나잇은 좀 더 위험하지만 내가 전략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할 때는 그만큼의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 관리겠죠. 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버나잇을 그래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데이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데이 트레이딩을 잘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좀 더 오버나잇에 또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기적으로 요번 주에 어떤 게 있는지 요번 달에 어떤 게 있는지 오늘 뭐가 있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만 활성화하시더라도 다른 투자 상품에 없는 해외 선물에만 있는 리스크나 레버리지 같은 것들을 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해외 선물에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잘 대비하시고 공부하셔가지고 이런 위험성들을 줄여나가시면서 똑똑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든스파 아카데미 쭌멘토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